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인 조반니 보카치오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데카메론 중에서 마지막 날의 9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는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이자 환전상의 아들로 1313년에 태어나 1326년 부친이 나폴리 은행의 점장이 되어 가족 모두 나폴리로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보카치오 역시 은행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으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를 졸라서 나폴리 대학에서 법, 문학, 과학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즈음 당시 이탈리아를 휘감고 있던 르네상스, 문예부흥의 분위기를 접하고 고전 문학과 인문주의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338년 아버지의 파상과 어머니의 사망, 그리고 1349년 피렌체에서 유행했던 페스트, 흑사병에 의해 아버지마저도 사망하자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위하여 피렌체의 공무원이 되었으며 당시 이탈리아와 13세기 이탈리아 중부지방에서 떠돌던 이야기에 자신이 다른 작품에서 선보인 이야기를 덧붙여 데카메론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였습니다. 즉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허구라기보다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이며 데카메론은 그리스어로 10일 동안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태어나신 지 1348년이 되었을 때 무서운 흑사병이 이탈리아 제1의 도시 피렌체를 덮쳤습니다. 이 전염병에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예방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내에 산더미같이 쌓인 오물을 치우고 환자를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등 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온갖 방법이 동원됐지요. 신앙심 깊은 이들은 갖가지 기도문을 되풀이 외워서 병을 쫓으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해 초봄 흑사병이 무서운 전염성을 띠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낫는 자는 극히 드물었고 일단 흑사병의 증상인 반점이 나타난 사람은 사흘 이내에 열이나 별다른 발작 없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흑사병은 무서운 기세로 번졌습니다. 환자를 잠시 찾아보기만 해도 마치 바짝 마른 물건에 불을 갖다 대듯 기름 묻은 것에 불이 옮겨 붙듯 건강한 사람도 병이 옮았습니다. 이 병은 사람끼리만 옮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옷에만 닿아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즉사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온갖 근심과 망상이 생겨 급기야 모든 사람이 야박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자를 피하고 환자에게서 달아났으며 그리하면 자기만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버림받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왕래하기를 피하고 이웃은커녕 친척끼리도 찾아보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심이 어찌나 컸던지 형이 아우를 버리고 언니가 동생을 버렸을 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부모가 아이를 피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그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피렌체 시내에서는
흑사병의 맹위 혹은 소홀한 간호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죽어갔습니다. 어찌 하늘의 비정함만 탓하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재앙을 불러온 죄의 한 부분은 있었던 셈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살았다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귀족과 신사 숙녀들이 살던 큰 저택과 아름다운 집들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빈 집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비참한 기분만 드니 이제 적당히 생략하고 드디어 본래의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흑사병으로 우리 시의 주민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을 무렵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 거룩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명복을 비는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상복으로 몸을 감싼 7명의 젊은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이웃 혹은 친척벌 되는 사이로 나이는 18살에서 28살 안쪽이었죠. 모두 귀족 혈통에다 총명했으며 용모도 수려하고 태도도 정숙하여 기품 있고 명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들의 본명을 꼭 밝혀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지요.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이 7명의 여인이 우연히 성당 한쪽에 둥그렇게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기도 같은 것은 제쳐놓고 한숨을 섞어가며 전염병이 휩쓸던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시리라 믿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요. 이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훌륭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밖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자꾸 건강이 나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도시에서 나가야 할까 봐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절제없는 생활을 피해 각자 소유한 시골 농원에라도 가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함께 이성의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놀이나 일을 하며 지내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행이 좋지 않은 생활을 하는 마당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결한 생활을 못마땅해 하실 까닭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다른 여인들도 모두 그 생각을 칭찬하고 좋은 일은 지체할 것이 없다며 즉시 구체적인 의논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무슨 일에나 신중한 셋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처녀가 아니고 다 성숙한 여자들입니다만 남자분의 지도 없이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변덕이 심하고 다투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의심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는 겁쟁이들이니까요. 남자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집단은 쉽게 깨지고 불필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여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고 있을 때 마침 3명의 청년이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씩씩하고 혈기왕성했으며 제일 젊은 사람이 25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청년은 모두 쾌활하고 예의범절을 아는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연인을 찾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위안이 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평소 뜻을 둔 여인을 포함해서 친척벌이거나 인연이 있는 7명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이 청년들에게 여행 계획을 털어놓고 순수한 형제로서 여행에 동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놀리는 줄 알았던 청년들은 그녀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기꺼이 모시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10명의 남녀는 도시에서 약 3km도 가지 않아서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조그만 언덕 위에 자리한 그곳은 보기에도 상쾌한 푸른 잎이 무성한 관목이며 각종 나무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아름답고 넓은 앞마당이 있는 별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즐거움이 오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서 한 분을 주재자로 뽑아 그분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행이 모두 이 제안에 찬성하여 즉시 그녀를 첫날의 여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여인은 월계수 나뭇가지로 이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최고 주권자가 되는 사람에게 씌울 꽃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여왕이 된 첫 번째 여인은 일행이 데리고 온 하인과 하녀들을 불러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청년들은 여왕의 허락을 얻어 아름다운 여인들과 즐겁게 담소하고 정원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꽃으로 화환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장 안으로 돌아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후 오랫동안 춤추고 흥겨운 칸초네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낮잠 시간이 되었다며 여왕이 해산을 알리자 일동은 각자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다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푸른 풀밭에 원을 그리고 앉았고 여왕은 각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여 이 더운 날을 즐겁게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청년 중에 하나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에서 총 100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견주어 인곡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른 유럽 지역보다 200년이나 앞서 꽃피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적 유산인 데카메론은 소설이지만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만큼 시대를 이해하는 자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교황권의 쇠퇴, 활발한 동방무역과 상공업 발달에 따른 도시 상인계층의 부의 축적, 봉건 귀족의 몰락, 피렌체를 휩쓸고 간 흑사병, 이탈리아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내세관의 변화 등이 작품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카치오는 명료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당대의 인간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나 이러한 걸작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작품이 쓰여진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려되어 그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조반니 보카치오 데카메론
마지막 날 관용을 주제로 한 이야기 중에 9번째 이야기. 오늘날 우정이 괄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할 술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우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페데리고 1세 때 기독교 교도가 성지를 탈환하고자 원정을 떠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빌로니아의 술탄이 이를 미리 알고 기독교군의 병력과 장비를 친히 염탐하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행상인으로 꾸미고 신하 둘과 하인 셋만 데리고 기독교 나라들을 두루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밀라노에서 파비아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토렐로 디스트리아라는 귀족을 만났습니다. 토렐로 씨는 술탄 일행을 보고는 외국의 귀족이 분명하다고 여기고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여관을 알려주는 척하며 자기의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여 술탄이 거절할까 싶어 계책을 쓴 것이죠. 집에서 술탄을 맞이한 토렐로 씨는 정성을 다해 술탄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파비아에 있는 아내에게 은밀히 연락하여 잔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술탄은 토렐로 씨에게 파비아에 괜찮은 여관이 있느냐고 물었고 토렐로 씨는 마침 자기도 파비아로 가는 길이라며 술탄 일행과 동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술탄 일행은 파비아에 도착하여 또다시 토렐로 씨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으로 가는 줄 알았던 술탄은 50명도 넘는 시의 유지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렐로 씨 부인이 준비한 식사는 황제가 먹는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쉬러 가자 부인은 귀족이 입는 옷 1습을 술탄에게 선물했습니다. 술탄은 토렐로 씨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저택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탄이 자고 일어나 보니 먼 여행에 지친 말 대신 건강한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술탄이 그 말에 오르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독교 나라의 국왕들이 모두 이 기사 같다면 바빌로니아의 술탄은 그 어느 한 사람과도 맞서지 못할 것이다. 술탄은 자기 목숨이 붙어있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토렐로 씨에게 받은 대접에 보답하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군 원정이 결정되자 토렐로 씨는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아내에게 기약할 수 없는 길이니 확실한 기별이 없거든 출발일로부터 1년 1개월을 기다린 뒤에 재혼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토렐로 부인은 그가 전사하더라도 재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토렐로 씨는 자신의 부인이 미인이고 명문가 출신이므로 재혼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이 정한 기한만큼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울며 반지를 뽑아 남편에게 주며 혹시 자기가 죽거든 반지를 보며 자기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토렐로 씨는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아콘에 도착하여 아콘은 1291년 술탄에게 점령당한 팔레스티나의 산조바니 다크리를 뜻합니다.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행병이 돌아 많은 군사들이 죽거나 술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토렐로 씨도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매 부리는 재주를 인정받아 신분을 감추고 매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다가 술탄의 매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토렐로 씨와 술탄은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제노바에서 사자가 찾아와 술탄에게 포로로 잡힌 제노바 사람을 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토렐로 씨는 그 편에 자기의 생존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살아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어느 날 술탄이 토렐로 씨와 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가에 짓는 독특한 미소를 보고 토렐로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술탄은 토렐로 씨 부인이 선사한 옷을 보여주며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렐로 씨에게 훌륭한 옷을 입혀 신하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토렐로 씨를 자기처럼 존경하라고 명했습니다. 갑자기 처지가 뒤바뀐 토렐로 씨는 잠시 롬바르디아의 일을 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편지가 잘 전달됐으리라는 믿음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장에서 토렐로 디 디네스란 이름의 프로방스 출신 기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잘못 전해져 토렐로 디스트리아 씨가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인과 토렐로 씨를 아는 모든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졌지요. 그리고 얼마간 시일이 지나자 친척들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부인에게 재혼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과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의 재혼날이 8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토렐로 씨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난번 편지를 부탁했던 사람과 같은 배를 탔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그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토렐로 씨는 자신의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고 부인도 곧 재혼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때부터 토렐로 씨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르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술탄은 자기가 정해진 날짜까지 토렐로 씨를 파비아로 돌려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술탄은 마술사를 불러 토렐로 씨를 하룻밤새 침대째 파비아로 보낼 방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마술사는 가능한 일이라며 토렐로 씨를 잠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술탄은 호화로운 침대며 귀한 보석을 박은 이불을 준비시키고 토렐로 씨에게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사라센 옷을 입히고 머리에 터번을 들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토렐로, 이제 그대와 헤어질 시간이 왔소.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길 바라오. 토렐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술탄과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준 물약을 먹고 잠이 들었지요. 술탄은 그의 머리맡에 값비싼 왕관을 놓고 나중에 토렐로 씨의 부인이 그것이 술탄의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또 토렐로 씨의 손에 값을 헤아리기 어려운 루비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술탄의 선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렐로 씨 양쪽으로 금화를 가득 담은 금항아리 2개, 진주를 꿰은 틀과 반지와 장식대 등 갖가지 물건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탄이 마술사에게 토렐로 씨를 보내라고 명하자 순식간에 그를 태운 침대가 사라졌습니다. 토렐로 씨의 침대는 새벽녘에 파비아의 산 피에트로 인 치엘도르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토렐로 씨는 여전히 잠든 상태였죠. 이 괴상한 침대를 보고 수도사들과 원장이 놀라 달아났는데 마침 잠에서 깨어난 토렐로 씨가 이들을 불러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 토렐로 씨의 큰아버지였죠. 조카를 알아본 원장은 기뻐하며
조카 며느리가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재혼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이 결혼식 날이라고 했습니다. 토렐로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원장에게 털어놓고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재혼하는지 알고 싶다며 원장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결혼 시간이 되자 토렐로 씨는 술탄이 선물한 옷차림 그대로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토렐로 씨는 아내를 발견하고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시중을 드는 젊은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면 감사의 표시로 신부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 권하고 외국인이 얼마쯤 마시고 다시 뚜껑을 닫아 신부가 마시도록 되돌려주는 풍습이 있다고 신부에게 여쭙게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인은 커다란 황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이 외국인 하객에게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토렐로 씨는 부인이 주었던 반지를 입안에 넣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살짝 잔 속에 밀어넣고 잔 뚜껑을 닫아 부인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잔을 돌려받은 부인이 잔 속의 반지를 발견하고 토렐로 씨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토렐로 씨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이렇게 남편이 어여시 살아있으니 자기가 아내를 찾아가도 아무 불만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새 신랑의 실망은 컸으나 관대하게 신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요. 부인은 예비 신랑한테 받은 반지를 빼놓고 잔 속에서 꺼낸 반지를 끼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렐로 씨는 결혼식 비용을 지출한 신랑 쪽 집안과 수도 원장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보석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행복한 귀국을 알리는 편지를 술탄에게 띄웠습니다. 토렐로 씨가 부른 끝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부부가 사심없이 베푼 친절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십자군 원정 소식을 듣고 이슬람 술탄이 행상인 차림으로 기독교 나라들을 돌아볼 때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토렐로 씨를 만나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토렐로 씨는 얼마 후 십자군 원정에 나섰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매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던 중 술탄과 재회하여 큰 보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심없이 베푼 관용과 친절에는 복된 결과가 따른다는 믿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심 사상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